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6강.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왜 다를까?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을 배웠습니다. 영업이익은 무엇이었습니까? 회사가 본업으로 장사해서 남긴 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법인세 비용.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주린이는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영업이익이 이미 나왔는데 왜 또 계산하는 거지? 오늘은 바로 이 원리를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당을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팔아서 모든 영업비용을 빼고 나니 올해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1,000만 원이 식당의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에게는 장사 이외의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세금도 냅니다. 그러면 처음 계산했던 영업이익 1,000만 원과 모든 것을 계산한 뒤 진짜 마지막에 남는 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숫자가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는 이렇게 기억하면 가장 쉽습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의 성적표, 순이익은 모든 것을 계산한 최종 성적표. 이 두 문장만 기억해도 오늘 강의의 절반은 끝났습니다. 손익계산서의 위치를 보면 이 원리가 더 잘 보입니다. 매출액에서 시작합니다. 매출 원가를 뺍니다.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판관비를 뺍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본업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아래부터는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본업 밖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까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금융수익을 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기업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이나 금융상품 등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융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비용도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영업이익 아래쪽을 보면서 이 회사는 본업 이외에서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에 돈을 쓰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도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회사의 일반적인 본업 이외에서 여러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목 이름을 전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린이는 우선 큰 구조부터 이해하면 됩니다. 영업이익까지는 본업, 그 아래에선 본업 이외의 수익과 비용까지 계산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이제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의 2025년 영업이익은 약 1,414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약 1,853억 원입니다. 여기서 숫자만 봐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큽니다. 보통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이것저것 빼고 세금까지 내면 순이익이 더 작아지는 것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업이익 이후에 다른 수익이 크게 발생하면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한양행의 특정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읽는 습관입니다. 영업이익 1,000억 원, 순이익 1,800억 원.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이렇게 크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재무제표 분석이 시작됩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2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질문해야 합니다. 본업으로 1,000억 원을 벌었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지? 이자를 많이 냈나? 본업 밖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나? 세금 부담이 컸나? 일회성 비용이 있었나?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1,000억 원, 순이익 900억 원. 다음 해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 해도 비슷합니다. 본업에서 번 돈과 최종적으로 남는 돈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조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번에는 B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은 매년 3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순이익이 2,000억 원이 됐습니다. 주린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순이익이 폭발했다. 회사가 엄청 좋아졌구나.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업이 좋아져서 순이익이 증가한 것인가? 아니면 일회성으로 큰 이익이 생긴 것인가?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자산을 처분하면서 큰 이익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순이익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도 그 자산을 다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반면 제품이 잘 팔리고 매출이 증가하고 원가 구조가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한다면 이것은 본업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봅니다. 이 돈은 어디서 벌었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벌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1억 원이 생긴 사람과 사업으로 매년 1억 원씩 버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통장에 들어온 돈만 보면 둘 다 1억 원입니다. 하지만 내년을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는 미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벌 수 있는 돈인지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돈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순이익은 중요하지 않은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순이익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고 세금까지 반영한 뒤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이익 하나만 보고 기업의 본업이 좋아졌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린이는 손익계산서를 볼 때 이렇게 2번 질문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본업으로 얼마 벌었지? 영업이익을 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마지막에는 얼마 남았지? 순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두 숫자의 차이가 크다면 세 번째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크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어느 해에 갑자기 순이익이 폭증하거나 급감했다면 그 숫자만 보고 기업이 갑자기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업이익과 비교해보고 영업이익 아래에 있는 항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생겨도 재무제표를 보는 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까지 배운 손익계산서의 길을 처음부터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매출액, 얼마나 팔았나? 매출 원가,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나? 매출 총이익, 만들고 일단 얼마가 남았나? 판관비, 팔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썼나? 영업이익, 본업으로 얼마를 벌었나? 그 다음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등 본업 이외의 항목까지 계산합니다. 세금까지 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모든 것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았나?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위에서 아래로 연결됩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 숫자들이 따로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의 물길처럼 보여야 합니다. 맨 위에서 매출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비용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중간에 다른 수익과 비용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최종 이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돈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영업이익은 본업의 성적표, 순이익은 모든 것을 계산한 최종 성적표, 그리고 두 숫자가 크게 다르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왜?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주린이와 재무제표를 읽는 투자자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강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볼 때 자주 등장하지만 처음에는 헷갈리는 항목, 법인세 비용과 세전이익은 왜 순이익 바로 앞에 있을까? 회사가 돈을 벌고 마지막 순이익에 도착하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아주 쉽게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7강, 영업이익, 다음에는 왜 금융수익과 금융원가가 나올까? 5강에서 우리는 영업이익을 배웠습니다. 영업이익은 회사가 본업으로 장사해서 번 돈이라고 했습니다. 6강에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왜 다른지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익계산서를 한 줄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바로 아래쪽에 낯선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금융수익, 그리고 금융원가. 주식 초보자는 여기서부터 손익계산서가 다시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사는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한양행의 2025년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조 1,866억 원,
매출 원가는 1조 4,567억 원, 매출 총이익은 7,299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6,255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1,044억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회사의 본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 금융수익 188억 원, 금융원가 250억 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활동을 통해 들어온 돈이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돈을 빌렸다면 어떨까요? 이자를 내야 합니다. 채권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금융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금융원가에 들어갑니다. 쉽게 기억하십시오. 금융수익은 금융에서 들어온 돈, 금융원가는 금융 때문에 나간 돈.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유한양행의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금융수익은 188억 원, 금융원가는 255억 원입니다. 금융원가가 금융수익보다 67억 원 더 많습니다. 즉, 금융 부분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익을 늘려준 것이 아니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습관이 하나 생깁니다. 영업이익 내려갈 때는 무엇이 이익을 더했고 무엇이 이익을 깎았는가?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한양행의 2025년 영업이익은 1,044억 원인데 당기순이익은 1,853억 원입니다.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금융 부분에서는 오히려 돈이 줄었는데 어떻게 순이익이 더 커졌을까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같은 항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 기타 수익이 1,168억 원, 기타 비용이 337억 원입니다. 이처럼 본업 밖에서 발생한 다른 수익과 비용까지 합쳐지면서 최종 순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단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식 초보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순이익이 갑자기 2배가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와, 장사를 엄청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영업이익을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면 본업이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 순이익만 갑자기 크게 증가했다면 손익계산서 아래쪽을 내려가 봐야 합니다. 금융수익이 크게 발생했는지, 기타 수익이 발생했는지, 자산을 팔아서 일회성 이익이 생겼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은 좋은데 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본업이 망가졌다고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금융원가가 크게 증가했는지, 기타 비용이 발생했는지, 세금이 많이 발생했는지 아래쪽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것입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를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해 보십시오. 맨 위에서 회사가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생깁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매출 원가를 뺍니다. 매출 총이익이 남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판관비를 뺍니다. 영업이익이 남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업입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본업 밖의 돈도 들어오고 나갑니다. 금융수익이 더해집니다. 금융원가가 빠집니다.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세금까지 반영하고 나면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영업이익 위쪽은 본업의 장사 과정, 영업이익 아래쪽부터는 본업 이외의 돈까지 섞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순이익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으로 내려가는 사이에 어떤 돈이 들어왔고 어떤 돈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길고 복잡해 보이던 손익계산서가 위에서 아래로 돈이 흘러가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8강.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은 왜 영업이익 아래에 있을까? 7강에서 우리는 영업이익 아래에 있는 금융수익과 금융원가를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을 보겠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회사의 본업은 아니지만 회사에 들어오거나 나간 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한양행의 2025년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044억 원입니다. 그 아래에는 금융수익 188억 원,
금융원가 255억 원.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수익이 나옵니다. 기타 수익은 1168억 원입니다. 기타 비용은 337억 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타 수익이 116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1044억 원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면 유한양행이 본업으로 장사를 아주 잘해서 이 돈을 벌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을 영업이익 아래에 따로 표시합니다. 아주 쉬운 식당 이야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당 주인이 음식을 팔아서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식당의 본업입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예전에 사놓았던 자산을 팔아서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돈을 번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팔아서 번 돈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기업도 똑같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번 돈은 본업에서 발생한 돈입니다. 이런 본업의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숫자가 영업이익입니다. 반면에 본업 이외의 활동에서도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수익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기업마다 다릅니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환과 관련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계약이나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타 비용도 있습니다. 자산을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손실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항목들을 전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영업이익은 본업의 실력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은 그 본업 이외에서 발생한 손익이 포함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시 유한양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1,044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1,853억 원입니다.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800억 원 이상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영업이익 아래에서 여러 수익과 비용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기타 수익 1,168억 원입니다. 이런 큰 숫자를 발견하면 투자자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이 돈은 왜 발생했을까?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돈은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평소 순이익이 매년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순이익이 500억 원이 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순이익이 5배가 됐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자세히 봤더니 공장을 팔아서 4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년에도 공장을 팔아서 400억 원을 벌 수 있을까요? 계속 반복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올해 발생한 500억 원의 순이익을 보고 회사의 본업 실력이 5배 좋아졌다고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큰 기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줄었습니다. 순이익 숫자만 보고 회사가 나빠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기타 비용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만 발생하는 비용인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는 비용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볼 때 아주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가 크면 그 사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이 1,000억 원입니다. 순이익도 1,000억 원 정도입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인데 순이익이 2,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순이익이 이렇게 커졌지? 반대로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인데 순이익이 200억 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 많던 이익이 어디에서 사라졌지? 그때 손익계산서를 아래로 내려가면서 확인합니다. 금융수익, 금융원가,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그리고 세금. 이 사이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의 순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여기까지는 본업의 핵심입니다. 그 아래에는 금융수익과 금융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반영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주식 초보자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기타 수익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타 비용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반복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순이익이 갑자기 증가했다면 왜 증가했는지 확인합니다. 순이익이 갑자기 감소했다면 왜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사이를 한 줄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손익계산서는 숫자를 외우는 표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에서 순이익까지 내려가는 동안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지도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일회성으로 발생한 이익과 기업이 본업으로 만들어낸 진짜 실력을 조금씩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9강. 법인세 비용은 왜 당기순이익 바로 전에 있을까? 8강까지 우린 영업이익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배웠습니다. 금융수익, 금융원가,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이런 항목들이 더해지고 빠지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법인세 비용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본업에서도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활동에서도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계산하고 나면 세금을 내기 전에 이익이 나옵니다. 이것을 법인세 비용 차감전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주식 초보자는 이 긴 이름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잘라보면 쉽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즉 법인세를 빼기 전의 이익, 이것입니다. 식당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당 주인이 1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음식을 팔았습니다. 재료비도 냈습니다. 직원 월급도 줬습니다. 은행 이자도 냈습니다. 다른 수익과 비용도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세금을 내기 전에 1억 원이 남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1억 원이 세전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을 전부 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으로 2천만 원이 반영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돈은 8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맨 아래쪽의 흐름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이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이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계산기로 이익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한 숫자와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에서는 여러 가지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과 회계상 비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세금과 관련된 항목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초보자는 우선 세전이익에서 세금까지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에 도착한다. 이 구조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손익계산서 저 전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매출액이 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뺍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회사의 본업을 보는 핵심 구간입니다. 영업이익 아래로 내려가면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이런 항목들이 반영됩니다. 그 결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즉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까지 반영하면 당기순이익, 최종 성적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법인세 비용이 당기순이익 바로 앞에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년 동안 벌고 쓴 것을 먼저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금까지 반영합니다. 그 뒤에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이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이 1,000억 원입니다. 세전이익도 1,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매우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 법인세 비용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해에는 법인세 비용이 예상보다 작거나 세금과 관련된 특별한 요인 때문에 순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변하면
영업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아래쪽까지 내려가면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식 초보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증가했다. 좋은 회사, 순이익이 감소했다. 나쁜 회사. 이렇게 바로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순이익은 여러 과정을 모두 거친 마지막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크게 변했다면 어디에서 변했는지 거꾸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법인세 비용을 봅니다. 그 위에 세전이익을 봅니다.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을 봅니다. 금융 수익과 금융 원가를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회사의 본업이 변한 것인지, 본업 밖에서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인지, 세금의 영향인지 원인을 조금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를 처음 봤을 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숫자가 위에서 아래로 잔뜩 적혀 있는 복잡한 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출액, 얼마나 팔았나, 매출 원가, 제품에 직접 들어간 비용은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 일단 얼마가 남았나, 판매비와 관리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얼마나 썼나, 영업이익, 본업으로 얼마를 벌었나,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금융활동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본업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세전이익, 세금을 내기 전에 얼마가 남았나, 법인세 비용, 세금은 얼마나 반영됐나, 그리고 마지막, 단기 순이익,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았나. 손익계산서의 순서는 결코 어려운 회계 용어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돈을 벌고 비용을 쓰고 마지막 이익을 남기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전이익은 세금을 반영하기 전의 이익, 법인세 비용까지 반영하고 나면 단기순이익. 이제 우리는 손익계산서의 맨 위, 매출액에서 시작해서 맨 아래 단기순이익까지 거의 전부 내려왔습니다. 다음 10강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제 손익계산서 한 장에 놓고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실전편 10강. 손익계산서는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읽을까? 이번 10강에서도 유한양행을 실전 샘플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한양행을 사용하는 이유는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숫자를 놓고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부하기 좋은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강부터 9강까지 배운 내용을 한 장의 손익계산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처음 보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왜 이렇게 많지? 어디부터 봐야 하지? 무엇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가 물건을 팔아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남겼는지를 하나씩 계산해서 내려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유한양행의 2025년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매출액. 2조 1866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나 팔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매출이 늘고 있는가? 기업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은 매출 원가. 1조 4,567억 원입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데 직접 들어간 원가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매출 총이익. 7,299억 원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간단합니다. 팔았습니다. 원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얼마가 남았는지를 봅니다. 이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품만 만들어 놓는다고 장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도 필요합니다. 광고도 해야 합니다. 영업도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여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 바로 아래에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가 나옵니다. 유한양행의 2025년 판관비는 6,250억 원입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까지 빼고 나면 드디어 아주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영업이익 1,044억 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까지가 회사의 본업 실력을 판단하는 핵심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이 5개의 흐름을 이해하면 기업이 본업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본업 이외의 수익과 비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금융수익 188억 원, 그리고 금융원가 255억 원. 회사의 금융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타 수익 1168억 원, 그리고 기타 비용 337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기타 수익이 1168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1014억 원보다도 큽니다. 초보 투자자는 이런 큰 숫자를 보면 바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8강에서 배웠습니다. 큰 숫자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왜 발생했을까? 그리고 내년에도 반복될까? 이제 여러 수익과 비용을 계속 반영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즉 세전이익이 나옵니다. 유한양행의 2025년 세전이익은 2227억 원입니다. 이름이 길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반영하기 전까지 회사가 남긴 이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이 반영됩니다. 유한양행의 법인세 비용은 374억 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남을까요? 당기순이익 1853억 원입니다. 이제 손익계산서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회사가 2조 1866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원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판관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업으로 1044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본업 이외의 일도 있었습니다. 금융 수익도 있었습니다. 금융원가도 있었습니다. 기타 수익도 있었습니다. 기타 비용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하니 세전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까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85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남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투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내려가면서 읽고 이상하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매출액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세전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그런데 마지막에 순이익을 봤더니 이상합니다. 순이익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세금 때문인가? 기타 수익 때문인가? 금융 수익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인가? 원인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감소했습니다. 회사 망했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법인세 비용 때문인가? 기타 비용 때문인가? 금융원가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본업의 영업이익이 무너진 것인가? 이렇게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손익계산서를 볼 때는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질문하십시오. 얼마나 팔았지? 매출액입니다. 제품에 직접 들어간 돈은 얼마지? 매출 원가입니다. 일단 얼마가 남았지? 매출 총이익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데 얼마를 썼지? 판관비입니다. 그래서 본업으로 얼마를 벌었지? 영업이익입니다. 본업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지?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입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는 얼마가 남았지? 세전이익입니다. 세금까지 반영하고 진짜 마지막에는 얼마가 남았지? 당기순이익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려가면 복잡했던 손익계산서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한 세 숫자가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먼저 이 세 숫자의 방향을 봅니다. 매출이 증가하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순이익이 증가하는가.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면 왜 그런지 찾아봅니다. 매출 원가가 많이 늘었는지, 판관비가 많이 늘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순이익이 갑자기 크게 변했다면 영업이익 아래를 봅니다. 금융손익, 기타 손익, 세금. 여기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익계산서를 읽는 기본 원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그리고 이상한 숫자를 발견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 원인을 찾는다. 1강부터 10강까지 배우면서 우리는 손익계산서의 순서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숫자가 나열된 표가 아니라 회사가 돈을 벌고 비용을 쓰고 마지막 이익을 남기는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돈을 버는 과정을 위에서 아래로 보여주는 지도다. 그리고 투자자는 아래로 읽고 이상하면 위로 추적한다. 이 습관만 제대로 익혀도 재무제표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